여러분, 가까이 다가오면 안 돼요. 가까이 다가오면 제압당합니다, 오늘은. 네. 저분은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박수 칠 거 없어요. 이번에 투입된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다스베이다 2024년 마지막 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은 유시민이 필요하다. 유시민이 필요해, 안 필요해? 유시민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는 체포 리스트에 없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본 분인가 봐. 어르신이 갑자기 오더니 내 손을 꼭 붙잡고 도망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머리도 못 감고 면도도 못하고. 어르신이 머리 한 거거든요. 나는 야상에서 떠든다. 국회 안 간다 주인데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고 이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얘기하고 나면 틀림없이 또 한 30년 음모론자 소리 들을 텐데. 근데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했어. 그리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전화 온 사람이 유시민 작가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보자가 누구야? 아니지. 제보자가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브래드 셔먼이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하루 전에 했다는 거야. 내 말을 처음으로 믿어주고 그 근거를 찾아낸 분이 유시민 작가. 박수! 근데 듣고 보니까 딱 맞는 거야. 브래드 셔먼 인터뷰를 교차 편집한 거예요. 유시민 작가 얘기 듣고 우리 제작진이 만든 건데 잠깐 봅시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임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내리간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수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국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더 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이제, 요즘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12월 3일 이후에 내란성 불면증?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계속 뉴스를 봐. 예, 밤에 자다가,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갱년기 혹은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은 화장실 한번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빨리 갔다 와서 눈에 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눈도 이렇게만 뜨고 갔다 와서 바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 깨고 나면. 그리고 꿈에 윤석열이 막 나타나고 이게 이제 내란성 불면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짬짬이 뉴스 검색을 수시로 하게 돼요. 근데 그 시어머니 인터뷰가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후속 보도도 한 개도 없고 이게 엄청 중요한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뉴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경력이 거의 30년 된 하원 의원이 있고 그래서 되게 이거는 이상한 얘기인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이거를? 그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항적 추적 사이트에 고공정찰기 그 항적이 나온 걸 보고 동아일보 어떤 기자분이 기사 쓰는 것도 그거 봤어요 그날. 예. 이것도 이상하다. 그게 원래 북한을 정탐해야 예. 되는데 남한을 정탐하고 원래 있었다. 휴전선 근처에서 이렇게 높이 떠서 북한까지 다 봐야 되는데 막 포항 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후속 보도나 이런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데 미군이 뭐지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뉴스 공장에 국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중계로 봤어요. 그걸 보는 동안 그 두 건의 기사가 생각이 났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총수는 또 모르대. 나는 그걸 본 게 아니고 나는 담화를 보고 이거는 아직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뭔가 있고 아직 남아있는 위험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받고 나서 나도 기사를 봤지. 이거 맞네? 다 연결되는 내용이네? 저도 이제 계엄령 3회차잖아요, 인생에. 중학교 다닐 때 10월 유신 그 계엄령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18 전에 그 계엄령 알고 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미국 쪽에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총수가 이제 과방위에 가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거였어? 이런 거였어? 한국 군대가 한국 안의 특정 지역에서 공격 행위를 하고 그러면 미국은 했다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북한의 공격인 척 해도 자기들은 알았을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인과 세계에 사실대로 밝혔을 것이다. 이렇게 시어머니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이례적이어서 눈여겨본 건데. 그리고 나서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일단 한동훈 사살에 관해서는 이게 한동훈 본인이 말을 했잖아. 자기도 너 죽는다는 얘기를.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보태드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처음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산날이 같을 뻔했잖아. 사람을 하나 중간에 두고 우리가 징검다리를 연락해가지고 확인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연락해줬더라고. 두 번째는 김병기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알고 있나 보더라고. 홍장원 1차장이 모셨던 사람, 짐작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두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노상원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미군 사살.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근데 어제 미복귀 블랙이 있다. 진짜 무서운 얘기지 이거. 미복귀 블랙이 있고 청주공항하고 청주공항하고 성주 사드기지. 하나 더 있어요. 대구공항이 있어요. 세 군데를 테러하는 그런 블랙이 대기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근데 사드를 공격한다는 건 결국은 미군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해가 간 대목이 하나 있어요. 윤석열 담화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 딱 한 문장 얘기거든요. 이게 뭐지? 중국 쪽에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기획했나?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노상원이 요원을 모집할 때 중국어 능통자를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중국어를 하는 누군가를 뭔가를 시키고 이걸 중국의 소행으로 몰아가려고 했나? 근데 이 사드가 나온 거야. 아, 사드를 테러했던 누군가를 잡았더니 중국을 해. 그래서 중국의 소행으로 몰아가. 북한은 군복을 발견하면 되는데 군복 입고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중국어를 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수사하면 신원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해가 갔던 게 정보사에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렸거든요. 그것도 내가 납득이 안 갔었거든. 어차피 개엄하면은 모두가 군사법정이고 모두가 군인이 장악하고 있는데 뭘 수사 기관을 따로 두지?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조각이었는데 만약에 잡았다고 쳐봐요. 체포한 정상적인 한국군은 중국어를 합니다 하고 데려가서 막 언론에서 뭐 중국어를 한다고 해. 근데 그 잡아가는 수사기관이 거기야. 그 블랙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하냐. 그냥 걱정하지 마. 그거 잡아가는 데가 내가 대장이야. 그러면 납득이 되잖아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안 끝난 건 맞죠. 이제 총수는 제보를 많이 받잖아요. 그지? 네. 이제 대한민국의 최강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제보가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처럼 가끔 나와서 뭐 비평 한 번씩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판단도 좀 하기 어려워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잖아. 예, 그러니까 각 행위 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동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표가 다 있어요. 이게 전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 거밖에 못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총수가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맞아, 안 끝났어. 그리고 그 브래드 셔먼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가 누구를 중간에 넣고 섭외를 해가지고 MBC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보를 들은 거지. 예, 한국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 얘네들이 뭘 많이 준비했어요. 뭘 많이 준비했어요. 예, 그러면 국회만 딱 점령을 하면 이제 계엄 해제를 못하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제일 먼저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해서 국회를 사실상 이제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부족한 계엄의 명분은 나중에 이런 소요 사태나 이런 걸로. 그렇게 갔으면 이제 이게 혁명적 상황으로 가죠. 더 확대 증폭된 1980년 5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초장에 실패했네? 아니, 계엄군도 오기 전에 국회의원들부터 와버렸어. 그리고 시민들이 더 먼저 와가지고. 아니, 그 헬기 소리도 아직 안 나는데 야당 대표가 막 SNS 라이브 켜고 막 담 넘어 다니고 막 난리야. 그래갖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기로 돼 있던 것들이 초장에 딱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가 다 올스톱 된 거죠. 지금은 혁명도 아니고 혁명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혁명인 듯 혁명 아닌 혁명 같은 정세. 이게 지금 정세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제압을 못 해요. 이걸 이제 정치 이론에서는 이중 권력 상태라고 그래요. 원래는 대통령 권력이 제일 센 권력이죠.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의회가 있는 건데 이 대통령 권력의 우위가 무너진 거예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씨가 대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원래의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 행사를 못해요. 남태령 맞고 이런 짓은 하지만 그러니까 저쪽은 힘이 좀 약해져 있고 국회는 지금 맥시멈 지금 충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둘이가 비슷해진 거예요, 지금. 이중 권력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향후의 정세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총수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기싸움에서 민심을 더욱더 이 국회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브래드 셔먼 의원이 그 정보를 한국인에게 제공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미군 고공정찰기가 그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한 열흘 넘게 이렇게 이 한반도 남쪽을 주로 정찰을 하고 또 뭐 코브라볼이라고 뭐 오키나와에서 온 또 뭐 정찰 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걔들도 이쪽으로 와서 돌고 이랬던 것들은 급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일부 잔당들의 난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계엄령은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이제는 군이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어떤 비선 조직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는 개별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압돼요. 진압되죠. 예, 이거는 합참의 공조직이 움직이면 얘네들로는 못해요. 근데 소요는 가능하다. 예, 그러나 잔당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론은 더욱더 국회 쪽으로 쏠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 예. 그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인명의 피해나 그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경고해야 돼요. 총수가 테러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하는 일이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 사람을 못 만나. 3대 헌법기관인데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나요, 요새. 미션을 받은 블랙이든 누구든 마지막까지 다 복귀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저는 경계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 지금 막 빠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대행 직무대리가 이제 얘기한 바로는 공식 군 지휘 계통으로는 다 확인했는데 현역들은 다 돌아왔다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역은 돌아왔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비하고 블랙이 문제인데 저는 블랙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가능하다고 봐요. 그분들은 굉장히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문제는 그 공식적인 군 조직의 외곽에 있는 어떤 뭐가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마지막에 남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지금 마지막 국면인 것 같아요. 마지막 곱인 것 같아요. 예. 노상원 수첩에서 백령도 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끔찍하거든. 수거 대상을 배로 백령도로 보내. 근데 북한의 공격을 가장해 배를 폭파시켜. 뭐 이런 게 수첩에 적혀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미친 작자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 이거 알았던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어. 저희 오도 쪽에서 막 큰 포도를 갖다가 막 몇백 발을 쏘고 그전에는 몇십 발 쐈는데 연평도에 포격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그 10배를 쐈는데 아는 채도 안 하고 철도 폭파시킨 다음에 담을 쌓아버렸잖아.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송전 철탑이 있잖아요. 그것도 잡아뜨렸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좀 미쳤나. 지들이 안 쳐들어오면 되지. 왜 기름 끊고 장병원 쌓고 지랄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침 야욕이 있으면 담을 쌓으면 안 되잖아. 러시아하고 자꾸 군사동맹 맺자고 그래서 맺었잖아.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 북한이 걱정한 거야. 쳐들어올까봐. 야, 철도 끊어라. 담 쌓아라, 야. 저쪽에서 포사도, 야, 가만히 있어. 러시아 빨리 만나.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보다는 덜 미치광이다. 그런 정도는 확인된 그거는 거예요. 확인됐어, 네. 보니까. 참을성이 많아. 전쟁을 하면 이길지 질지도 아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죽거든. 한반도에서의 위험 요소는 남한이었다는 게 확인된다. 라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말했단 말이야. 남한은 아니고 윤석열. 윤석열. 이 마지막 남아있는 뭔가가 있어.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상이잖아. 수거해가지고 걔 배를 태워가지고 백령도로 보내. 그런 다음에 배를 폭파시켜버려. 왜냐면 거기가 바로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인근이. 얘네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한 미치광이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경계하고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저는 끝까지 경계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건 총수가 알아서 싸우고. 나 머리 한 거야, 이거! 그런 할머니들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이 김어준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나 보네. 집에도 못 들어가서 머리도 못 감고. 머리 한 거예요! 비싸게 한 건데.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국회 방송에서 봤어. 머리 못 감았구나. 자, 한덕수 있잖아요. 아니, 오늘 박지원 의원이 중요한 폭로를 했는데, 한덕수 부인이 무속에 심취해서 김건희와 아삼육이라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 얘기인데,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거를 입에 올리는 순간 말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좀 야비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래서, 말을 예, 박지원 의원이 했다는 게 중요해요. 예. 오랫동안 알고 친했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씨가 참여정부 때 총리를 했잖아요. 제가 총리로 모시고 일했던 분이세요. 그때는 멀쩡히 일 잘하셨어. 국무위원 배우자들 모임이 있어요. 대한적십조사 뭐 특별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같이 가서 뭐 양말에 선물 넣어서 꼬매고 이런 것도 봉사활동도 하고, 그 전에 온로비 사건이라고 터졌을 때 있을 때. 그 모임에서 문제 생긴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가 그 특별위원회 모임에 정부 쪽 간사예요. 그리고 이제 민간 간사는 큰 재벌집의 사모님이 민간 간사고요. 그러니까 제 처가 그때 거기 다녔잖아요. SM3 조그만 거 몰고 이렇게 다녔는데, 딴 장관 부인들은 다 관용차로 오는데 왜 나는 조선일보에 사진 찍어가지고 관용차 사적 사용 그러면 난리나. 그냥 그거 가지고 가. 그래서 다녔는데, 그때 특히 이제 고위관직 지낸 배우자들끼리는 지금도 종종 이리저리 소모임들 어울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받아했던 소문이에요. 김건희 씨하고 우리 덕수 형님, 형수님하고 이렇게 아삼육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저도 제 처한테 오래전에 얘기 들었는데 말하기가 그렇지. 야비해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남편에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잖아. 요거는 또 다른 사이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한덕수 총리가 친해진 표시를 할 때 점집을 소개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이걸 합치면 지금은 한덕수 편이란 말이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결정에 이 무속의 영향이 그거 아니야. 진짜? 그거 아니고 우리 이 방송 나갈 때가 되면 이미 탄핵대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 그렇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아니냐. 예, 헌재재판관 임명을 하냐 안 하냐,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냐 안 하냐, 김건희 특검법을 공표하냐 안 하냐, 그다음 상설 특검 임명 요청을 하냐 안 하냐. 그 중에서 헌재 재판관 이걸 가장 키로 보더라고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헌재에서 심의가 정상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검도 되게 중요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해도 돼. 네. 내란 특검이 통과되면 상설 특검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내란 특검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 헌재 재판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제 근데 옛날에 총리로 모셨던 분을 내가 이제 아는 거니까 형님이라고 할게요. 그 형님 머리 좋은 형님이야. 그렇지. 머리는 좋아. 그냥 그 부인이 뭐 이렇게 어디서 전 봤는데 뭐 100일만 버티면 된대. 아니면 뭐 다음은 난가? 이래가지고 난가병이라고 있어. 난가병. 아니 그거 한동훈 씨도 다음은 난가 해서 하다가 망했고, 지금 한덕수 씨도 다음은 난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덕수 씨는 그렇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잘 구부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대통령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자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는 본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문제. 그러니까 처벌받을 우려.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아직은 안 밝혀져 있지만, 아직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도 철컹철컹
돼갈 수 있는 이런 뭐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 아니고는 지금 저렇게 버팅기는 거를 납득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택도 안 되는 이제 홍준표급의 말을 하면서 지금 버팅기고 있잖아요. 여야 합의하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본인도 말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쫄아서 버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심하는 건데. 무서우니까. 그대로 언제 통과시키고 특검 통과시켜가지고 특검 수사 들어와서 자기도 잡혀가고 이러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버티는 거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탄핵되잖아. 기회주의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기회주의로 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 나쁜 거지만 기회주의를 해서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기회주의도 좋은 거예요. 이 기회주의가 일본어에는 일화견, 그러니까 날씨를 보는 주의예요. 직역하면 비 오면 우비 입고 나가고 맑으면 반팔 입고 나가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덕수 형님은 기회주의를 해야 돼. 다 일러 바치고 있었던 거 그대로.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헌법적인 절차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공표도 하고 임명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지. 왜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지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일단 어떻게 될 값이라도 일단 버티고 보자.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탄핵시킬 힘이 민주당에게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되게 큰 죄가 있나 봐.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덕수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런 잣대를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 합리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것은 또는 인과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계속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인데 모든 비평은 그걸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그게 안 돼.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안 되지. 예. 그래서 제가 한덕수 씨까지는 일반적인 비평의 기준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본인이 엄청 캥기는 게 있어서 그냥 무작정 버티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러면 이제 우리 방송 나가기 전에 이미 날아갔어. 그거 날아가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상정할 수밖에 없지. 만약에 그것까지 감수한다면. 예. 헌재 재판관을 본회의 열어서 방망이 쳐서 오후에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죠. 이송하면 곧바로 사인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공포하고 그 두 개를 하면 일단 생명 연장이 돼요. 저는 헌재 재판관 하나만 해도 생명 연장 될 거라고. 그걸로는 안 돼. 두 개 해야 돼, 두 개.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인 것이 민주당이고 이거를 자신들의 목숨값하고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다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아유 저거 나이브했어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판단을 신뢰할 건데. 그렇죠. 한 개만 해도 봐줄 수도 있죠. 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 오케이예요, 그거. 저도. 왜 한 개만 해서 패착이야? 이따위 소리는 절대 안 해. 나도 절대 안 해. 한 개 해줘도 봐줬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 최상목 부총리 한테 넘겨서 더 잘 될 것 같으면 빨리 탄핵해서 넘겨버리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도 생각하고 있을 예, 거고. 그 모든 상황 선택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둘 때 흑 79번 수인가 그걸로 이겼잖아요. 그 수를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때 이세돌이 그 자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수를 찾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래요. 지금 상황도 이게 혁명인 듯 혁명 아닌 혁명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서로 맞물려 있고 영향을 줘요. 모든 결정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선택지가 2개, 3개, 4개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어느 시점까지는 골라 잡아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고를 거예요. 민주당과 야당 연합에서.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모두가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수가 있어 저런 수가 다 소용없는 얘기고 선택을 하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그게 최선의 방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네, 네. 우리가 지금 믿을 것은 국회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도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게 최선일까 아닐까 막 의심스러울 거 아니야. 모두가 걱정되고. 그런 걱정을 할 게 아니고 혹은 패착이라느니 나이브했다는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건 평화 시대에 논평이고 이럴 때는 그 결정이 맞도록 모두가 밀어줘야 되는 거야.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네. 그러면 최상목은 믿을 수 있나? 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회주의자를 찾아야 돼요. 기회주의자를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 절차들이 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언제까지 해? 기다렸다가 안 나면 탄핵. 그것도 본회의를 이틀이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가고 그 다음한테 또 보내고. 그래서 노정면 의원이 냈던 아이디어가 5명. 한 번에 날리자. 그렇게 안 하고 네. 할 수 있으면 또 그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수술을 할 때 출혈이 적을수록 의사가 훌륭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근데 최상목까지 갔는데 똑같아. 야, 이거 언제까지 반복하냐? 그때 날려도 돼. 그때 나머지 3명을 확 날려버리는 거야.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주호 씨하고 쇼부를 볼 수도 있어. 지금은 뭐가 이것이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일이 되게 하는 게 선이에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야. 그렇지. 그래서 국회 정문에다가 한 개 써붙여야 돼. 기회주의 적극 환영. 뭐 역풍 분다거나 국정 안정 도모해야 된다는 게 다 개소리예요. 계엄 해제 직후에 제일 먼저 우리 회사로 전화 온 것이 이 템밀리 업체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우리 계엄은 이제부터 해요. 우리가 딱 피해야 될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우선 되게 웃기는 놈들이 있어. 웃기는 분들. 언제 탄핵 결정이 헌재에서 되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망언을 앞두고 있는 어떤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는데 날짜 세고 있어. 날짜. 진짜 그런 사람 쓰고 있으면 시끄러 임마. 그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홍준표 형님은 막 이사 간다고 벌써 막 들떠갖고 난리야. 동대구역 광장에 그 박정희 동상도 얼굴을 보니까 홍준표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뭐 이사 간다고 들떠가지고 전화기나 바꾸고 있고. 오세훈도 있잖아요. 오세훈. 말할 가치가 없어 이미. 오세훈은 명태균이 막을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헌정회, 나도 헌정회 회원이에요. 헌정회는 국회의원 오비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지낸 사람은 자동 헌정회 회원이 돼요. 저는 헌정회 사무총장한테 그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홍보물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지금도 가끔 헌정회장 선거할 때가 되면 문자 메시지 막 와요. 그럼 제가 제일 싸게 전부 수신 거부 다 지정하는데 거기 분들이 또 모이셔가지고 뭐 거국 내각, 개헌, 내각제 이런 얘기 또 하시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또 오늘 폭로했지. 지난주에 그쪽 인사들이 와가지고 거국 내각 총리 제안했다고. 미쳤냐? 그러고 일어났다는데. 요새 같으면 박지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영민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시류를 진짜 빨리 읽는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가. 아니 박지원 의원님의 요즘 행동 양식을 보고 있으면 신실한 무슬림을 보는 것 같아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신의 말씀을 들어서 읊었잖아요. 꾸란, 코란이라고 말하는 그게 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가 또 한 말이 있잖아요. 한 행동이 있잖아요. 이런 걸 기록한 게 순나라고 그래, 순나. 여자가 자동차 운전해도 돼.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코란에도 없고 순나에도 없잖아요. 여기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추. 예언자 무함마드였다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딱 그 태도야. DJ라면 DJ 어록이 있고, 그 다음에 DJ 편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J 때 없었던 상황이야, 이게. 김대중 대통령을 괴롭혔던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무당말 믿고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대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게 없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넣어보면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 놀라운 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이분이 네. 바람보다 먼저 눕긴 하는데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단심이 있어요. 거국 내각의 총리를 하라고 찾아온 거잖아. 헌정의 할배들이라니까, 그거. 아니 근데 그 속에 자, 지금 현역도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듣다가 때려치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왔다는 거거든. 그 단심, 그 기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치. 나서 바로 폭로한 거 아니야. 거기서 유추해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어록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모든 것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만둬! 집어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40대 때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문화부 장관 박지원, 1998년도니까 26년 전이잖아요. 이제 50대 막 들어갔을 네. 때요. 근데 그때 봤던 박지원 문화부 장관보다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는 국회의원 박지원이 훨씬 더 우선 총명하셔요. 너 깜짝 놀랜다니까요. 나 요새 롤모델 하나 생겼어. 이렇게 70대에 와서 더욱 총명해지는. 80이 다 됐어요,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바람보다 먼저 눕긴 한데 반드시 서야 할 때가 언젠지 아는 거지. 박수 쳤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비평하거나 이런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다 사자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 한 2명까지 해보고 아니면 3명 한꺼번에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권력인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비평가들이 나와서 뭐 유튜브에서 종편에서 뭐 공중파에서 온갖 비평들을 해대잖아. 그냥 전부 다 뇌피셜이야. 뭐 한동훈이 또 다시 뭐 대권 출마 선언하면 지지율이 금방 붙을 거라는 둥 아무 근거 없는 뇌피셜들을 막 발사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씨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제가 돈도 좀 드렸고 껴안고 가면 윤석열하고 같이 죽고 갈라서면 혼자 죽는다. 지금 그 케이스가 됐죠. 그 케이스가 됐는데 옳은 일을 하고 혼자 죽었어요. 저는 그건 평가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난 좀 안 됐어요. 요새 안 된 사람이 2사람 있는데 뭐 안 될 것까지야. 아니야, 나는 좀 안 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변호사 개업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내가 좀 안 됐다. 근데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더 안 된 사람이 나는 요새 최순실이에요. 가끔씩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순실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저는 이 사태가 다 일단락되면은 최순실 석방위원회 꾸릴 생각입니다. 명태균 황금폰 2달 반을 이거 나오면 끝장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나왔어. 사람들 나왔구나. 별거 아니야. 군인들이 총독을 뛰어넘은 걸 봤잖아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사소해서 이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국정의 안정이에요. 이것보다 최우선은 없어. 그 한동훈 씨도 이번에 좀 느낀 바가 있었겠죠? 크게 이제 느꼈어. 아주 예.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니까. 예. 내가 30년간 형님으로 모셨는데 날 죽이려고 했네. 그렇죠. 그 양반은 멘붕돼 있을 거라고 봐요. 나 가서 한번 그건 정수가 알아서 하고 나는 끼우지 마 거기. 근데 분명한 거는 국회에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하도록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들을 인솔해 와서 거기서 참여하게 한 거.
그리고 중간에 좀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요청한 것. 이 두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를 볼 때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예. 그 점 인정해 줘야 돼. 그럼요. 예. 그래서 한동훈 씨는 그 두 가지 옳은 일을 하고 밀려났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끝났냐 하면 국힘당이라는 이 정당이 더욱더 극단적인 극우. 이건 극우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 극우가 극단적으로 우매한의 준말이라니까. 우리나라 극우는 울트라 라이트가 아니고 울트라 스토피드야.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집단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10,000명 정도 권리당원이 탈당했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미쳤어. 지금 내란 동조당이 돼 있어요. 내란 당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베이스는 더욱더 극우화해져요. 그러면 한동훈 씨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의원들을 독려한 그 일 때문에 당대표에서 밀려나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내세워서 와서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딴 당을 만들어야 돼. 딴 당을 만들면, 그러면 이준석이 와서, 형님 여기 와서 대통령 후보 하세요. 그러나? 안 하지. 그럼 자기가 또 당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보수 텃밭이 엄청 윤석열 정권이 나라 망하게 해서 지금 좁아져 있는데, 거기 극우 국힘당이 있어. 기회주의 개혁신당이 있어. 거기다 한동훈 씨가 또 당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게 지지난 대선의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정치인으로서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원한과 그런 싸움 가는 걸 다 떠나서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돌아와서 새 당을 차리라고 말하겠어요. 봐, look at me. 나를 봐, 나를. 얼마나 재밌게 살아, 지금.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그까지 검사,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 안 해도 돼. 꼭 새로운 당을 만드세요. 제가 지지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호적인 말을 해주면 정치 인생 끝나는 거야. 아니, 나는 한동훈이 살아남길 바라요.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길 바라고. 자기들 따르는 열댓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조그만 당거 너무 힘들어. 하면 안 돼. 그거 진짜 내 해봤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그 기권한 사람까지 합치면 20몇 명 정도 있는 거 아니야. 20몇 명 딱 뭉쳐가지고 어차피 국민의힘으로는 누가 나와도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 판결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기들 이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주당에 인재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새 살림 차려가지고, 왜냐면 저쪽은 완전 찌그러질 거거든요. 아, 이거는 한동훈을 죽이는 거야. 한동훈하고 싸우는 쪽에서 지금 총수가 얘기한 이 영상 따가지고 선거 유세차에 돌려봐. 나 한동훈 지지한다. 제가 하던 썰전을 지금 다시 리부트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기에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힘들어. 그분들을 감당하기가. 지난번 총선 때 김진 씨 감당하느라고 제가 MBC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북한 직업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멤버 바꿔가면서 이거를 무한 루프를 돌아야 되냐. 김예지 의원이 보니까 죄송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거를 이준석도 배워야 돼. 그거를. 그렇지. 일단 아직 개고기 팔았다며. 본인 말로. 개고기 판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 정치를 진짜 못되게 배워먹었어. 그리고 전원책 씨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대선 때 KBS에서 그 선거 방송할 때 계속 제가 아는 게 없다. 너무 무지하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패서라도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슨 수로 패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혼군을 넘어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폭군이 됐잖아요. 지금 폭군을 넘어가지고 광군이에요. 광군. 자. 연산군급이야, 연산군급. 부부가 미쳤어요, 부부가. 저는 이 출발은 김건희가 감방 가기 싫다. 여기서 출발했다고 봐요. 뭐 요거는 일리가 있어. 이건 결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없어. 아니, 아내를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다는 건 이거는 아니지. 민주당은 최대한 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근데 이것도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무한정이 갈 수는 없어. 최상목까지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나머지 3명 한꺼번에 날리자. 이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그럼요. 그러면 그때 응원해야 됩니다. 절대 지지해야 돼요. 지금 역풍 따위는 없어. 그런 거 없어. 예, 그럼 맨날 역풍 타령 들은 지 한 5년 됐는데 한 번도 역풍 같은 거 없었어요. 지금은 역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걸 빨리 제압해야 돼요. 지금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나라 경제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오면 또 뭔가 할 거라고 다들 걱정해요. 보수인 양반들한테 물어봐. 지금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군통 수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진짜로. 그러면 말을 못해. 아무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윤석열을 옹호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언론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총기 난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와서 야! 누가 우리 마누라 욕했어! 이러면서 막 총을 막 쏘고 다녔어. 일단 총 쏘는 건 중단시켰는데 집에 들어앉아갖고 지금 무슨 총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총을 뺐자라고 하는 게 탄핵이잖아. 그리고 저 총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보고, 다 조사해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특검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펜 들고 이러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음주운전 전과 있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어때? 총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지. 총기 난동범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쟤도 하자 있는 놈인데 이런 거를 끌고 붙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 왼손부터 꺾었어야지. 오른손부터 제압하면 어떡해. 패착이야, 패착! 이러면서. 그러니까, 팔광 각도가 약간 부족한데? 안발을 걸어야지! 뭐 이런 거. 야, 진작에 목 감기를 했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다 꺼지라 그래. 저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울컥 하는데 시민들의 차량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들이 짤막짤막하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계엄군 차량을 막아선 청년, 지나가는 계엄군 플러스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중년의 여성들, 이런 장면들이 무수히 나와요. 제가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못했으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모아야 돼요. 팔짱 끼고 삐딱하게 고개 꼬고 앉아서 비평하는 이거는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점을 진짜 말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국회 그날 중앙으로 갔을 때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실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정청래 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날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건 요거는 최민희한테 들어온 거구나. 주진우가 제일 먼저 도착했거든요. 예, 저는 주진우 라이브 보면서 놀란 가슴을 좀 가라앉혔어요. 주진우가 큰 역할을 했다. 난 도망가면서 주진우한테 전화해서 넌 국회로 가라. 야, 국회를 가야 돼 너는. 국회로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이 국회를 봉쇄했는데 중간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계엄령은 곧 이렇게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정청래 의원 얘기입니다. 40대, 50대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 보좌관이나 이런 분 진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냐 했더니 말하자면 아주머니들이지. 아주머니들이 이 특수부대 들어오는데 뺨을 그렇게 많이 때렸대. 내 자식이 군대에 있어, 아빠.
엄마 이모가 뺨을 때리면서 내 아들이 군대에 있어 이 자식아. 나는 그거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임팩트를 줬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707 특임대 비롯해서 군인들 이렇게 보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죄송하다는 사람도 있고 시민을 껴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 군인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게 80년의 공수부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자신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런 능력들이 커진 거예요.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에서도 좀 울컥하지만 거기서 함께 뒤엉겨 있는 그 군인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역사라는 것이 헛되이 사라지는 건 없구나. 한강 작가 말이 진짜 맞아. 맞아요.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야. 죽은 그 양반 자가- 노벨상 받아야 돼. 예.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설을 쓴 목적이죠. 그 한강 선생이 소년이 온다나 혹은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책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눈부신 활약을 한 게 아줌마들의 싸대기였다는 거야. 707 특임대. 응? 우리나라 초엘리트 부대입니다. 초엘리트 부대인데 수많은 훈련을 했지만 엄마 친구한테 뺨 맞는 훈련을 안 했단 말이야. 이거를 대처가 안 돼. 진짜 멍했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알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학습과 교육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40년, 45년간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개별적 학습의 결과가 그날 시민들의 행동, 국회 보좌관과 직원들의 행동, 군인들의 행동 모두에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다 나타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 기본선이라는 건 있나 보다. 예, 그것까지는 윤석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진짜 역사가 우리를 살린 거야. 우리 선배들이. 이 국면이 다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그 국회에 오셨던 분들 어딘가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박수라도 쳐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뺨 때렸던 아줌마들. 남태령 트랙터 그 시위도 저는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딴 거 뭐 하느라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를 보는데 밤새도록 거기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장면이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었다고 그러는데 기성세대는 토요일 날 새벽에 못 가요. 입 돌아가. 여기 나는 라이브로 봤는데 나는 못 가겠더라고, 저기. 원래 현재 권력자가 쿠데타를 하면 잘 실패 안 해요. 성공률이 거의 95% 넘어요. 근데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잖아요. 이게 매우 드문 일이고 실패를 했는데 단박에 제압이 안 돼. 왜냐하면 현재 권력 집단이 쿠데타를 한 거기 때문에 반란 세력이 쿠데타를 냈다가 실패했으면 바로 제압해서 다 끝장내버리는데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자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박에 제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 현대사에서도 처음이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책, 혁명사 이런 거 엄청 봤는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세계 교과서에 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남태령 건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그냥 개인들이 한 거예요. 네트워킹 해가지고.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부터 시도했던 그 모든 노력, 조직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권자인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서 상황을 돌파하는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SNS에서 성명을 냈는데 그 사람들 잘 안 봐요. 안 보죠. 안 봤다고 하더라도 안 움직여요. 항상 서울 상경 투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서울 인근에서 막히고 연행되고 그렇게 끝나요. 항상 반복돼 왔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분들 고생했구나. 내 생각은 거기서 끝이었어. 근데 그걸 본
20대가 막 달려간 거야. 응원봉 들고. 밤새도록 그 뛰는 걸 제가 영상을 보면서 2030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가 20대, 30대 때 길바닥에서 체류탄 맞아가며 싸울 때는 그때 우리의 부모 세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젊은이들은 저 방식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또 지금 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경험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의 무기를 써서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인지한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결과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역사의 변화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짐이 많이 들어졌어요. 막 그동안에 막 교수 선언부터 시작해갖고 막 단체들 선언 나오고 보면 다 60, 70대들이었어요. 제가 기고하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것도 다 60, 70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죽고 나면 이런 생각 안 했던 거 아닌데요. 근데 이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죽어도 괜찮겠네. 예, 그것도 다음 세대는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네.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아, 이 친구들이 다음을 이어가겠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사실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요즘 그 주말에는 특히 더 잠이 없어가지고 보다가 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믿기지가 않더라고. 이거 어디서 나타나지 애들?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고 있지? 난방버스. 난 제일 충격적인 게 난방버스야. 춥잖아. 쟤들 추운데 어떡하지? 버스가 오는 거야. 저건 뭐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추우니까 이 버스에 들어가 있으라고 히터 틀어놓은 버스를 대절한 거야. 그 새벽에. 그래서 버스들이 막 오더라고. 처음 본 장면이거든요. 밤새 이걸 해, 밤새. 내가 그걸, 와, 대단하다고 하면서, 와, 피곤해서 잤어.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이제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때도 뭐, 진짜 가짜 가리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돈 가진 자 돈으로, 지식 가진 자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서로 손잡고 해서 민족 해방을 성취하자.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이제 1930년대 가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방버스 뭐 선결제 이런 거 보면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 지식으로, 힘 좋은 자 힘으로, 돈 가진 자 돈으로. 그게 선결제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진짜.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많이 모인 거야. 이것도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제가 계엄령 나던 날도 저는 11시까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제가 금방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해줬어요. 겨울밤에 들으면 좋은 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 유럽 가서 막 소향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거 시국이 심란하니까 저녁 되면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 놀고 있는데 누가 톡을 보낸 거예요. 발표 다 끝나고 한 30분 지나가지고 11시 넘어가지고 낚시팀 단톡방에 그걸 올린 거예요. 눌러봤더니 갑자기 윤석열이 나와서 뭐라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대. 그래갖고 이거 뭐야 이게, 누가 진짜 이거 뭐 장난치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옆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바로 이제 밖을 이렇게 거실에 불 끄고 밖을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골목에. 여기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집은 피해야 돼. 그래갖고 바로 동네에 아는 집에 일단 갔어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이제 나도 이제 SNS 가입해서 나도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나? 그 청수는 어떻게 됐지? 그래갖고 전화 걸었지. 그 청수 빨리 피하라고, 죽이러 올지 모른다고 틀림없이. 그랬더니 뭐 직원들은 여기 모이고 있고 청수는 하여튼 어디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꼭꼭 숨어 있으라고 그러고 봤더니 주진우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 주진우가 막 헤아리고 있는 거야. 1명, 2명, 3명, 4명 본회의장에 들어간 숫자를.
그러더니 12시쯤 되니까 곧 과반수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 네. 다시 집에 갔어요. 나도 국회에 갔어야 되는데 사실 좀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44년 전에 학교에 있다가 그날 밤에 바로 잡히건 그거 제일 먼저 떠올라가지고 일단 피하고 보자. 그때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를 가는 게 되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 정청래 의원도 자기가 잡혀가서 맞은 생각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국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대. 자기 젊었을 때 두드려 맞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두려움을 안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시민들도 대단한 분들이셨고요. 국회의원들도 너무 잘했어요, 진짜. 민주당도 예. 너무 잘했어. 예. 와. 그때 해제 안 됐어 봐요. 이 여인형이한테 잡혀가고 밟히고 있지. 예, 밟히고 유시민 있지. 작가도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도망갔을 거야, 아마. 지난번에 바로 잡혀가고 괜히 안 해도 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잡혀가면 진술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거든. 맞고 쓸래, 그냥 쓸래. 근데 이제 초장에 가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세대는 일단 튀고 보는 거예요. 잡히더라도 나중에 잡혀야 좀 덜 맞아. 국회 안에 이미 계엄군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대. 정청래 의원, 나 그 심정 이해가요. 나도 집 밖에 나올 때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모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모였어. 네. 아니, 주진우가 그러는 거야. 좀 있으면 가만 될 것 같아요. 12시쯤에. 놀래가지고. 혼자서 막 박수 쳤다니까. 아, 그때 다 박수 쳤지. 예. 나는 그때 목숨을 걸고 박수 쳤어, 그때.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한덕수가 탄핵이 되었거나. 한 국면이 또다시 둘 중에 넘어갔을 하나, 예. 상황이죠. 한 국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울퉁불퉁해요.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고비가 많을 거예요. 그때 논평하지 말고 그때 민주당이 결정하면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면 됩니다. 뭔가 어려운 결정을 하잖아요. 아, 이게 될까?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같이.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해설해 줄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힘들어, 너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 조선어에 변화가 있었다고. 경음과 격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었어요. 욕할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 뭐 사람들이. 욕 없이 표현이 안 돼. 안 돼. 청수야 원래 욕 잘했지만, 진짜 이게 요새 평생 욕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혼잣말처럼 욕을 한다니까요. 이게 미친 새끼도 씨발 이래야 되는데 그 욕이 계속 나오려고 그래. 자, 마무리를 기쁜 걸로 합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유시민의 해설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지지한다. 그리고 유시민의 해설과 함께 계속 지지한다. 그리고 저는 그 남태령에서 와, 얘들 진짜 대단하다. 일어나서 계속 있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여기서 진짜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 나오겠구나. 남자 권력자들한테 뽑혀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이 세대가 다음에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대통령을 만들어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했어요. 예, 아버지 덕에 되는 거 말고요. 박수!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뭐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그 다 개소리예요.
권성동 의원이 하는 얘기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그냥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그렇네 해주겠어요? 바로 기각 각하예요. 그리고 지금 판사를 잡아넣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다 완전 빡쳤어요. 선관위 말할 것도 없고. 성관이 말로 진짜로 박쳤지. 예. 야구방망이 들고 간다. 야구방망이 씨발. 네. 나는 총보다 더 무서워 그게. 총은 한 방에 죽지. 하여튼 헌법재판관 임명은 될 거고요. 한덕수를 탄핵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사인을 하든 여하튼 헌법재판관은 임명되고요. 탄핵되면 또 권한심판 청구 또 하겠지만 헌법재판소 가봤자 그거는 기각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도 출발합니다. 요즘 보살이 유행이던데 미륵보살에 이어서 뭐 애기보살, 뭐 장군보살, 검토보살도 있더라고요. 버거보살. 버거보살 또 롯데리아를 왜 갔어? 왕이 되려고 했으면 버거킹을 갔어야지. 공수처장은 별명이 보니까 검토보살이더만요. 검토보살. 이게 결국은 경호처를 제압을 하고 체포해 오려면 경찰 병력이 가야 돼요. 그치. 특검이 발족해서 테러를 가든가 아니면 특검 발족이 확실해졌을 때 공수처에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가서 잡아오든가 조만간에 윤석열 씨는 철컹철컹 잡혀가게 돼 있어요. 헌재 재판관 임명되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특검 출발하고 그 전이든 그 후든 윤석열 씨는 잡혀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자. 그렇게 되게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요. 끝! 자, 끝! 해피 뉴 이어.